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장 교육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교육평가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교육평가의 유형, 그리고 검사 도구의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사와 교육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평가 영역은 이제 그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에 해마다 등장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평가 수업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또 공부해야겠지만, 교육평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육학 개론 시간 때 전반적으로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는 교육평가의 의미와 성격, 교육평가의 의미 이렇게 해서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나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 변화, 학습 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조금 B급 감성을 넣어가지고 쉽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펜 색깔 좀 바꿀게요. 이제 저랑 여러 번 이제 수업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단어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죠. 자, 교육평가입니다. 그죠? 교육평가. 교육평가는 교육 더하기 평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교육은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렌즈가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뭐라 그랬죠? 네, 안경입니다. 안경. 자, 안경에 렌즈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렌즈, 교육을 바라보는 첫 번째 렌즈는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육의 첫 번째 렌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교육의 두 번째 렌즈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답 잘합니다. 대답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기 것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대답까지 굳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요. 안 보일 것 같죠? 맞아요. 안 보여요. 하지만 대답을 하면서 같이 즐겁게 수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첫 번째, 우리 뭐가 있댔죠? 목표가 있댔고, 그죠? 내용이 있댔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댔고, 평가가 있댔어요. 그죠? 이게 이제 교육을 바라본 두 번째 렌즈다. 이거 어디에 나오냐? 아무 데도 안 나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두 번째 렌즈라고. 이렇게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이제 평가, 교육을 이루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렇게 교육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요렇게 교육을 바라볼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평가를 이제 한자로 쓰면 못 써요. 나 한자를 잘 모르거든.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평가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한다, 뭔가를 평한다, 뭐를? 가치를 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평가는 가치를 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치를 평한다는 게 뭐냐? 이 한자말로 쓰거나 우리말로 쓰면 번역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영어로 한번 써봅시다. 영어, English, 평가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evaluation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evaluation 이렇게 씁니다. 이때 이 적두사 e는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이 전미사인 tio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미음자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먹다, 먹음, 본다, 봄, 사랑한다, 사랑함, 뭐 이런 것이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체언 부분에 무슨 단어가 남죠? 눈치가 채워지나요? value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value. 그러니까
평가라는 단어는요, 영어권의 아이들은 평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valuation이라고 쓰는 순간, 아, 이거는 가치를 밖으로 꺼내는구나. 가치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valuatio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음이 두 개가 겹치니까 이가 이렇게 탈락이 되고 evaluatio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education이 있습니다. education, 그쵸? education 닮았잖아요. 아주 닮았죠? education,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e는 밖으로란 뜻이 있어요. 밖으로. tio에는 의미가 없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 체험 부분에 뭐가 남아요? do care라는 단어가 남아요. do care. do car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네. 영어권 아이들은요, 교육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education이라고 쓰는 순간 밖으로 무언가를 꺼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평가에 다시 가봅시다. 평가는 뭐라고요? 가치를 밖으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평가관이라고 한다고요. 평가관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가관이에요. 말이 똑같네요. 예, 말이 똑같아. 말이 똑같아. 이거를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평가로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요거 점수를 내는 거야. 점수를 내는 거. 평가는 점수를 내는 거야. 라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점수 내죠, 그죠? 그때 뭐라고 해요? 시험 친다, 평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때 이 점수를 내는 걸 우리는 측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측정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측정관은 영어로 쓰면 measurement라고 쓴다고. 선생님 뒤에 철자가 왜 이래요? 알잖아, 다 몰라. 내가 잘 모른다고요. measurement라고 쓴다고요. 그 다음 있잖아요. 평가라는 것이 꼭 점수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평가라는 것이 꼭 가치만 밖으로 꺼내는가요? 아니요.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발달,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좀 보는 것이 평가 아닌가요? 라는 관점이 있다고. 이게 총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해서 총평관이라고 부른다고. 이 총평관을 뭐라 부르냐면 assessment라고 부른다고. 자 봐요. 나 홍광표예요. 홍광표. 나 홍광표인데 홍광표가 하는 일을, 홍광표를 요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쵸?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평가를 이 단어의 뜻에서부터 유추해서 평가관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고, 기능적으로 이거는 시험을 쳐서 측정을 해서 점수를 내는 거니까 이거 메저먼트야, 측정이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인간은 총체적이잖아, 인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총체적인 존재니까 이 인간의 총체적인 변화, 이 인간의 총체적인 발달을 바라보는 거야. 그 변화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 평가야 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총체적인 평가관, 총평관이라고 해서 영어로 쓰면 assessment다 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평가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가 관점, 평가관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인간관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철학이죠. 그 사람이 인생관, 철학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게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관점, 이 관점을 우리는 뷰 포인트라고 해요. 뷰 포인트. 딱 포인트를 찍어서 보는 거잖아. 점을 딱 찍어서 보는 거라고요. 점을 찍어 본다. 포인트를 찍어 본다는 것은 집중하여 주목해 본다는 뜻이에요.
집중하여 주목해 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오직 몰두한다는 뜻이니까 평가관을 측정관으로 보는 사람과 평가관으로 보는 사람과 총평관으로 보는 사람은 평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왜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평가관인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을 세 가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께서 금방 말한 거에 따르면 평가관이라는 것은 측정관, 총평관, 평가관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평가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이걸 잘 끊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 교육 과정의 효율성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행동 변화와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좋은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대요. 이거 금방 선생님이 말한 평가관, 총평관, 측정관과 다르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교육의 세 가지 요소, 아까 처음에도 강조했죠. 교육의 세 가지 요소에서 교육의 두 가지 렌즈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죠?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냐면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고 배우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의 개선점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자의 행동 변화, 학습 과정, 이 과정이 커리큘럼이에요. 또 프로세스도 될 수 있어. 이것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게 첫 번째 교육평가가 가진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앞으로 돌려봤다가 다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필 찍고. 교육평가의 두 번째 렌즈가 뭐가 있댔죠?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있댔어요. 이 평가는 무엇을 측정하느냐? 목표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목표가, 이번 시간 수업 목표가 2 더하기 2는 4임을 안다. 이게 오늘의 수업 목표라고 칩시다. 그리고 쭉 수업을 다 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가서 평가를 해. 학생들 평가해요. 뭐 평가하겠어요? 애들이 2 더하기 2가 4임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평가가 뭐예요? 목표에, 학생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평가의 주된 기능이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 교육 과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수업이 일어나는 과정, 학습자의 행동 변화, 이런 것들 다 해서 교육적 의사결정 누가 내려요? 선생님이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평가는 교육의 두 가지 렌즈 중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요 내용 나와있죠? 내용,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그 다음에 요거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사람들과 교육 목표, 두 번째 렌즈 중에 교육 목표, 그 다음에 교육 방법 하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육평가라는 것은 교육의 두 가지 렌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진단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이것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교육의 렌즈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렌즈와 두 번째 렌즈를 다 잘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평가는 교육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그 평가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처럼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읽어보죠. 측정이라는 것, 측정관이라는 것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요거. 어머, 넘어가지 마. 잠시만요. 넘어가지 마. 그래, 이제 될 거야. 예. 여기에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측정하니까 숫자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수잖아, 수. 그죠? 숫자를 부여해서 평가한다고 보는 게 측정이에요. 얘는 최대 장점이 뭐냐면 주어진 어떤 준거, 기준을 딱 맞춰서 측정할 때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기준. 교육평가에서는 준거라는 단어와 기준이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평가. 평가는 아까 제가 말했죠. 가치를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이든 질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학습자나 또는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밖으로 꺼내어주는 활동이다 라고 보면 되고, 총평가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어떤 환경이나 과업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전인적인 평가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변화를 바라보는 게 총평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교육평가가 왜 필요하냐? 교육평가가 왜 필요하냐고 봤을 때 우선 학업성 지도를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업성 지도 평가, 이거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측정관하고 연결된 측정관하고, 측정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학습자 또는 한 학급 전체가 어떤 학습 곤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평가에서 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수업이라고 보면 돼. 수업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를 평가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평가를 잘하면 진로지도도 잘할 수 있고요. 평가를 잘하면 좋은 정책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 하는 입장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교육평가의 성격은 계속성, 종합성, 자료의 다양성이에요. 계속성은 교육평가라는 게 시험 볼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평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종합성이라는 것은 학생의 어떤 특정한 행동 특성을 탁 끊어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 학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학생이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이 학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올바른 평가가 되는 거지. 시험 한번 탁 쳐가지고 니 90점이니까 니 90점인 사람, 니 70점이니까 니 70점인 사람, 요렇게 이해하면 평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이라는 거고요. 자료의 다양성은 종합성하고 연결이 되겠죠. 시험 하나 쳐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종합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남겨놓은 그림이나 일기나 시험 자료나 면담 자료나 관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즉 자료를 다양하게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평가의 유형. 여기 여러분 진짜 별표 한 1000만 개 쳐놓고 꼭 진짜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그렇지. 교육평가 유형. 왜 연필 안 나오냐고. 잠시만요. 연필 확인. 연필 나오냐? 나오네. 별표 치고 싶었다고 내가 여기. 교육평가의 유형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교육평가의 유형을 매우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교육평가의 유형에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검사 점수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준거지향평가냐 규준지향평가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준거지향평가는 사실 이제 그런 말이 잘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절대평가죠.
이게 이제 준거가 제가 아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떠한 기준을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규준지향평가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이제 상대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점을 받았다 칩시다. 70점. 그럼 이 70점이 컷오프를 시키는, 그러니까 70점을 넘어가야 통과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게 70점이 통과의 기준이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준거지향평가, 그러니까 기준지향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규준지향평가는 뭐냐면 이 70점이 전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서열상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본다는 게 규준지향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준거지향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준거지향평가죠. 뭐 60점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모두 다 이제 합격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규준지향평가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임용고사 같은 거. 수능 시험 쳐서 대학 입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규준지향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준거지향평가가 좋고 규준지향평가가 나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준거지향평가를 쓸 거냐, 규준지향평가를 쓸 거냐에 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 지금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200명이에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뭐 80점 이상이면 다 합격시킨다 이랬을 때 뭐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뭐 10명일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는 뭐 2000명일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임용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제 수급해야 될 교사의 수가 뭐 40명이다 이러면 40명, 1등부터 40등까지는 꼭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한 점수를 넘는다고 해서 다 뽑을 수 없는 노릇이죠. 네, 그래서 검사 점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기준점을 도달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준거지향평가.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수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서열상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따지는 게 규준지향평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건데, 요 진단평가는 이제 수업이 일어나기 전, 수업 전에 이제 하는 거고요.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이제 하는 거죠. 총괄평가는 이제 수업이 다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하는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뿐만 아니고 규준지향평가나 준거지향평가의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특징, 사용되는 용처, 그 다음에 준거지향평가와 규준지향평가, 진단, 형성, 총괄평가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평가 시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이제 양적 방법과 질적 평가가 있는데, 양적 평가는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평가는 모두 다, 또는 점수로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다 양적 평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질적 평가는 수나 점수가 아닌 모든 평가. 예를 들면 인터뷰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질적 평가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준거지향평가 의미, 특징, 장점, 단점 여러분들이 꼭 파워포인트를 보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준지향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준지향평가도 상대적인 위치죠, 그죠?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자 할 때 하는 평가이고요. 상대 비교 평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준거지향평가에서는 검사의 타당도를 강조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준지향평가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를 강조한다. 요거는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아까 진단, 형성, 총합평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죠? 총괄평가를 하기도 하고 총합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편한 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적평가, 질적평가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양적평가는 이제 수량화하는 것이고, 질적평가는 당사자들의 상호 주관적인 이해에 따라서, 질적인 것은 수량화하지 않는 그 어떤 평가도 다 질적평가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검사 도구의 조건 및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검사 도구의 유형 및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고, 시험 문제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요건데, 요건 이제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먼저 등장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조건 및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타당도. 자, 타당도는 뭐냐면 원래 재려고 했던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충실하게 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Q를 재려고 하는데 머리 둘레를 재고 있으면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죠.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이 길이를 재고 있으면 될까요? 타당하지 않죠. 이게 원래 재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고 있느냐 하는 게 타당도입니다. 수학 능력을 이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이렇게 하고 발음이 안 돼. 학생의 수학 실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국어 시험 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타당도라는 겁니다. 그럼 신뢰도라는 건 뭐냐?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재는 게 신뢰도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체중계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체중계가 잴 때마다 몸무게가 달라지면 그 체중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아무리 촘촘하게 잘 잴 때마다 정확한 자가 이렇게 정확한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해도 자를 가지고 이 IQ를 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신뢰도는 있으나 타당도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잴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잴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거는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머리 둘레를 재면 문제가 없지만 머리 둘레가 아니라 IQ를 재고 있으면 타당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뢰도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타당도와 신뢰도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객관도는 뭐냐면 이건 이제 주관식 시험 칠 때 좀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느냐 재느냐 하는 게 이제 객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당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내용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는데, 내용 타당도는 뭐냐? 이 전문가가 딱 봤을 때, 이거 합당하다 라고 주관적으로 딱 판단했을 때 괜찮다 라고 하는 게 내용 타당도고요. 준거 관련 타당도는 어떤 검사 점수가 있어요. 어떤 검사 점수가 특정한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준거 관련 타당도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예언 타당도하고 공인 타당도가 있어요. 자, 공인 타당도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준거 관련 타당도 안에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가 있는데, 공인 타당도는 뭐냐면 내가 IQ 검사지를 만들었어. 근데 이 IQ 검사지가 다른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IQ 검사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공인 타당도. 그게 그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래 기준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타당하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게 공인 타당도고요. 예언 타당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이 시험 친 결과가 앞으로 나의 능력을 얼마나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앞으로 나에게 앞으로 내가 보여질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학에 갔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를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준거 관련 타당도 중에 예언 타당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인 타당도란 뭐냐면, 내가 이제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창의성 검사지를 만들었어. 근데 창의성 검사지 안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뭐 확장성, 이런 하위 내용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하위 내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인이라고 불러. 구인.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이 이 창의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 주느냐 하는 게 구인 타당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뭐냐면, 시험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했을 때 같은 결과값을 나오는 것,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고요. 동형 검사 신뢰도는 뭐냐면, 같은 형태의 검사지를 만들어서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칠 때 A형, B형 이렇게 본 적 있죠? 예, 그런 거. 이게 동형, 같은 형태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해보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다. 반분검사 신뢰도는 뭐냐면, 문제를 한 100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50개씩 잘라요. 두 개를 반으로 잘라.
두 개를 반을 잘라서 이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게 반분검사 신뢰도다라고 볼 수 있고, 문항 내적 합치도는 예를 들어서 IQ 검사지가 한 40문항이 있어. 40문항이 있는데 이 40문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관계가 제일 없는 건 문항을 탈락시켜내고 이런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교재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재는 우리 교재 안에 내용들을 전부 다 충실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교육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제 책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육평가 시간에 등장하는 것 중에 문항 제작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 우리 교육학 개론 책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평가 시간 때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 등장하지 않은 거, 아이고 이거 아니고, 문항 제작 원리. 문항 제작 원리, 어떤 형태로 문항을 만들어야 되는가,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의 유형 같은 거, 요런 거. 여기 뭐 선택형이냐 선다형이냐 뭐 요런 거. 선다형이냐 선택형 아니야 선다형이지, 선택형이냐 서술형이냐 이렇게 나오겠지. 네. 요또 선택형 안에 뭐 선다형이냐 또 진위형이냐 그 다음에 연결형이냐 뭐 이런 거 나오고, 서술형 안에도 뭐 문장 완성형이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몇 개가 있어요. 다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돈술형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요거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 문항 제작 원리도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 원리도 있다고요. 시험 제작 원리도 있고 문항 제작 원리도 있고, 요 세 개 빠져 있는데 요 세 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우리 그 기말고사에는 이제 안 낼 가능성이 큰데, 왜냐면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용고사를 치려고 한다면, 그리고 교육평가 실제 교육평가 수업 시간에 들어간다면 요 내용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교육평가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면접법, 관찰법, 요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내용 하나씩 좀 살펴가 보죠. 칠판을 좀 없애고요. 자,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아이고. 요거. 산출물. 꼭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구성하도록 하는 게 수행평가다. 수행평가에서 수행평가의 목적, 수행평가의 기능, 수행평가 방법, 수행평가 종류, 수행평가의 장점, 수행평가의 단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어야 여러분들이 임용고사 치는데 매우 용이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교육평가 시간 때는 좀 세세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잘 익혀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의 방법은 이제 나오죠. 여기에 보면, 교재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나 같으면, 나는 요거 꼭 다 외워두겠네. 요거, 서술형, 논술형 검사, 고술시험, 토론, 실기시험, 실험, 실습, 면접, 관찰, 자기평가, 동료평가, 보고서, 포트폴리오, 특히 포트폴리오. 꼭 나 같으면 외워두겠네요. 여러분들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읽어보면 내용 다 압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대신에 포트폴리오는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수행평가의 방법 정도는 최소한 3가지 이상, 한 5가지 이상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어야 나중에 기말고사 치기도 편할 테고 또 임용고사 치기도 편할 겁니다. 그 내용들 꼭 좀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나온다. 나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나오네요. 문항, 자 봅시다. 문항 유형이 먼저 나오네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좋은 문항의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좋은 문항의 조건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여긴 빠져있지만, 잠시만요. 나오네. 빠져서 금방 넘어갔네. 미안해요. 자, 좋은 문항이란 뭐냐? 요거 5개. 나 요거 5개 꼭 외워둘 것 같네요.
아이, 자꾸 넘어가네. 요렇게. 문항은 적절해야 돼.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요 문항이라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시험 문제라고 봐야 돼, 시험 문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가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하는 적절성, 그 다음에 복합성,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단순한 문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 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문제를 내고요. 문제가 참신해야 되고, 문제가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문항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좋은 문항이 되려면 이 5가지 조건들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유형이 나옵니다. 문학의 유형에는 크게 이제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학의 유형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과 서술할 수 있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선택형에는 다시 3가지, 진위형, 진짜냐 가짜냐, OX죠. OX형, 선다형,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선다형이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하듯이 답지가 있고 그 답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선다형입니다. 그 다음 연결형은 이런 거예요. 1번과 기억을 이으시오, 2번과 니은을 이으시오,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연결형입니다. 그래서 문항 유형 중에는 선택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선택형에는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서답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서답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술형이라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에는 서술형이라고 하고 어딘가에는 서답형이라고 나오면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단답형. 단답형 알죠? 괄호 치워넣기. 무엇은 누구는 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단답형. 완성형은 문장 자체에 여백을 두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때는 문두를 이렇게 비워놓을 수도 있고, 문장의 중간을 비워놓을 수도 있고, 문장의 말미를 비워놓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장의 어딘가를 비워놓고 완성하는 완성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이제 논술형이죠. 우리 중간고사가 논술형으로 쳤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의 시험 형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서술형 중에서도 논술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항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항 분석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문항을 만드는 조건들 중에 시험 문제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진짜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평가 시간 때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항 분석에서는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문항 난이도는 얼마나 어려우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쉬우냐 하는 게 문항 난이도다.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문항 변별도는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생의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우리 반 학생이 전부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변별력이 없는 거지. 시험 쳤어요. 우리 학생이 전부 다 40점 밑으로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럼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문항 변별도는 이 정규 반응 분포를, 미안해요. 내가 자꾸만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갖추는 게 문항 변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항 반응 분포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오지선다형에서 1번에 답한 학생이 몇 명이냐, 2번에 답한 학생이 몇 명이냐, 3번에 답한 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답지에 1번 시험 문제 1번 문제의 답지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각각을 답지라고 불러요. 요게 답지가 아니고 1, 2, 3, 4, 5 요 각 답지에 몇 명의 학생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는 게 문항 반응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제 내용들이 좀 교육평가에는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사실 이 내용들 자체를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해야 하는데 아주 짧은 1시간 내에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또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조금 편안하게, 아니 좀 빠르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했던 거 좀 복습을 해봅시다. 평가관이 있었죠, 그쵸? 평가관, 측정관, 사정관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유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쵸? 평가를 가지고, 시험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어떻게 쓰느냐, 점수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중거지향평가, 그 다음에 규준지향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언제 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또는 총합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양적인 평가가 있고 질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 그걸 검사 도구라고 부른다면, 검사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져야 된다. 타당도에는 다시 내용 타당도, 중거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거 타당도 안에는 다시 예언 타당도, 그 다음 공인 타당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무요. 공인 타당도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가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구인 타당도, 그렇지, 구인 타당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뢰도는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신뢰도에는 이제 검사제 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검사 신뢰도, 문항 내적 가치도, 크롬바 알파 계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게, 객관도가 있었죠. 객관도. 이거 이제, 주관식 시험 칠 때, 서답형, 서술형 시험 칠 때 필요한 게 이제 객관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가 하나 큰 구찌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큰 줄기로 나왔죠. 구찌를 아니고 이게 언어 같은데 아무튼 수행평가의 목적, 수행평가 방법, 수행평가의 종류, 수행평가의 장점, 수행평가의 단점 이런 것들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문항 제작 원리, 좋은 문항의 조건, 그 다음에 문항의 유형, 문항의 유형에서 이제 선택형, 서답형 문항 여기 있었다고 했죠. 선택형의 3개 뭐가 있었죠? 진위형, 그 다음에 서답형,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맞지? 아닌데, 그렇지, 서답형 맞지? 그 다음에 연결형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서답형이 아니지. 맞다고 한 사람도 뭐예요? 나도, 선다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서답형은 이제 서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단답형이 있고, 문장 완성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을 우리가 판별할 때, 문항 분석할 때,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반응 분포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교육평가에는 이 내용들을 각각 이제 용어들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구조화해서 외울 거냐, 마인드 매핑을 하든지, 또는 로직 트리를 만들든지 해서 구조화해서 각각의 개념들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교육평가는 참고로 임용고사에 매해 등장합니다. 매해 등장하기 때문에 꼭 각각의 용어에 따른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톡이나 또는 이제 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교육평가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